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가 생각하고 탈원전 시대를 가야죠. 다른 친환경적 발전하고 원전하고 다른 것은 원전은 다시 재생할 수 있는 비용이 엄청 저렴하다는 것과 친환경적 발전은 수명 기한에 따라 부품도 아닌 전체적인 교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발생이 천문학적이다. 그래서 감이 힘들 거다. 전남 신안 지역은 태양열 발전으로 갈 겁니다. 예. 신안 지역에 이제 유휴지, 넓은 땅, 태양을 받을 수 있는 이 넓은 지역이 있으면, 예, 뭐, 가도 돼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제 친구 하나가 그쪽 일을 좀 해보고자, 하다가 포기했어요. 포기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제 남은 땅, 태양열 태양광 패널을 이제 기업적이죠. 기업적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을 그런 어떤 땅이 거의 없대요. 그래서 강물을 덮는다든지, 뭐, 강은 이제, 강이나 호수, 이제 저수지, 이런 쪽을 덮는 쪽에 이제 연구를 하는데 채산성이 안 맞대요. 신안은 염전이라고 하면 태양광 발전소도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염전이 발달한 곳은 햇빛이 강하게 쏘이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물의 흐름이 이제 강하지 않고 너무 조류가 심하면 이게 이제 소금을 실컷 마련하는데 갑자기 밀물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염전이 좋은 발달한 곳은 태양광 발전해도 제가 보기에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태양광은 뭐 바다에서도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육지에서 해야 되거든요. 큰 규모로 한다는 거죠. 제가 얘기는 뭐 동네에서 하는 산 하나 깎아가지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정말 원전 하나 대체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도대체 땅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엄청나거든요.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이제 원전의 가장 큰 문제. 그러면 왜 선진국은 원전을 자기들이 뭐 원전 유리하면 하겠지 왜 포기하느냐? 독일이나 이제 일본도 이제 그런 얘기 했다가 조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 원전 핵 폐기물 처리 문제가 이제 제일 문제예요. 물론 일본의 쓰나미와 같이 후쿠시마 원전과 같이 갑자기 자연재해로 인해서 이 폭파가 되면 정말 뭐 우크라이나 옛날 구소련 지역에 체르노빌 원전도 터졌잖아요. 뭐 그때는 또 그걸 숨겼어요. 한 달 동안 숨겼어요. 그 주변 지역이 다 오염이 돼버린 거죠. 나중에 서방에서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문제 제기하니까 그때 겨우 밝혀져가지고 처리하고 체르노빌 지금도 죽음의 도시거든요. 네. 자, 하여튼 지금 재생에너지 쪽 얘기. 이순신 명랑해전으로 유명한 진도 우수영 사이에 조류를 이용해서 조력발전소 만들면 좋겠어요. 낙후된 전남의 인프라도 형성이 되고요. 제가 이거 영상 하나 봤어요. 그쪽이더라고요. 네. 진도분인가? 그쪽 EBS 영상인가? 몇 개 영상을 봤는데 한 분은 그냥 상업적으로 계속 그걸 개발하더라고요. 근데 저거를 발전소 수준으로 하기에는 좀 어렵고 그냥 개인이나 어떤 한 동네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보는 건 괜찮겠다. 왜냐하면 조력을 하려고 하면은 이 고정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 고정을 시켜서 이제 중간에다가 터빈을 설치하고 터빈이 돌아가면 발전이 가능한데 그 고정 부분하고 고정시키는 부분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조류가 어마어마하게 강한데 이제 기술적으로 조금 아직은 충분히 개발이 안 됐더라고요. 영상을 보니까. 그래도 이제 어찌됐건 이 터빈이
이거잖아요. 바다라는 게 고정돼 있지 않고 오르락 내리락 하거든요. 그러면 이 엔진 가장 중요한 그 제너레이터 발전기라고 하는 터빈이 돌아가는 그 기계가 안정이 돼야 되는데 물의 이 높낮이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이게 제일 문제더라고요. 예, 오르락 내리락 이게 고정이 어려워요. 고정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 굉장히 기술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떤 방법을 또 찾겠죠. 옛날 정주영 같은 분은 그 서해안에서 간척 사업 하는데 너무 조류가 세가지고 아무리 돌을 갖다가 예? 쏟아 부어도 그냥 휩쓸려 나가가지고 여러 번 시도해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머리 끙끙 앓고 생각해낸 게 폐유조선. 예. 폐유조선에다가 돌멩이 잔뜩 실어가지고 그 조류가 강한 마지막 부분이죠. 마지막 그 열려있는 조류, 이제 바닷물이 오가는 그 지역에다가 이제 그 배를 띄워놓고 그 위에다가 돌멩이를 엄청나게 그냥 부어서 그 배를 가라앉히더라고요. 방법은 있어요, 방법.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창의성도 이제 다양한 방식의 경험, 어떤 경험을 한 사람들. 그러니까 창의성이라는 게 꼭 그 분야에서 실행돼 봤던 실험을 가지고서 해야 된다고 하면 창의성은 어렵거든요. 엉뚱한 분야에서 실패했던 어떤 것들을 야, 폐유조선 이거 버려야 되는데 이거 고철로 처리하면 얼마 안 되는데 폐유조선 갖다가 한번 때려 박자 거기다. 돌멩이 실어가지고 가라앉히면 이 조류에 쓸려가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성공했죠. 그래서 이제 시화호 쪽 간척이 됐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원전하고 재생에너지 쪽 얘기하게 된 이유가 정부 예산 규모, 또 정부 예산을 감시하는 시민들의 태도, 이 부분이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변화가 있으려면 우리의 의식이 좀 깨어나야 되고 또 자라야 되는데 우리가 의식을 어떻게 깨우고 자라고 의식이 성장할 수 있을까? 저는 우리가 사람은 자기가 보고 듣고 배운 거 외에는 생각도 못해요. 자기가 안 본 거는 없다고 믿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 사회, 이 지구촌의 어딘가에 그런 사례가 있으면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하, 그렇지. 그런 일들도 있지. 한번 그쪽으로 가보면 되지. 근데 제가 보고 듣고 배운 바 중에 가장 좋은 방향은 그 바이킹 국가들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바이킹 국가들이 좀 무뚝뚝해요. 만나보고 키는 뭐 다들 크죠, 이제. 그리고 약간 개인 성향이 강하고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개인 성향이 강하다고 공동체 정신이 없느냐? 전혀 아니에요. 공동체 정신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해요. 그러니까 세금 50% 돼요. 그리고 불만 안 가죠. 다만 공동체 정신이 강하지만 개인의 사생활은 존중해줘야 된다. 개인의 생각, 결정 이런 것들, 개인의 공간 존중해주고 저는 그거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이킹 국가 해피 바이킹이라는 제가 이제 닉네임을 사용하고 이제 오늘 이제 이슈가 되는 몇 가지 문제를 또 시작을 해 보죠. 이제 네, 어떤 분이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한 분이 기사를 썼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함부로 대했다. 또는 뭐 이제 미국이 대북 선제 타격론 발표했다. 근데 이제 국민일보 조성은 기자라는 분이 조성은 기자가 9.11 이후에 미국이 아프간, 이라크, 시리아에서 그 전쟁하면서 치른 비용이
1,700조다. 그리고 현재 아프간에 15,000명이 주둔 중이고 시리아에 2,000명이 주둔 중이고 아프간에 29억 불 주둔 비용을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조금 주목을 해봤어요.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성향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인 이념상으로는 자기하고 안 맞죠. 문재인은 진보고 진보 진영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보수 쪽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다양하게. 근데 제가 읽었던 이 부분은 왜 제가 주목이 됐냐면, 자, 원래 트럼프는 비즈니스맨 출신이기 때문에 돈에 민감해요. 그래서 시리아에 많은 사람들이 시리아에 지금 정부군 반군 전쟁에서 반군이 밀리고 있다. 정부군은 러시아 쪽이고 러시아하고 이란 쪽이거든요. 그게 미국의 적대국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근데 러시아, 이란의 지원을 받는 정부군이 지금 거의 우세해가지고 반군이 괴멸 상태다. 그러니까 추가 파병을 해서 반군 지역을 회복해야 되고 시리아 내에서 일정 부분은 미국이 지분을 가져야 된다. 이게 미국 국방부의 생각이에요. 근데 트럼프가 no, 거부했어요. 그냥 우리가 왜 시리아에다 무고한 미국 시민을 보내가지고 희생시키고 군인들 희생시키고 거기다 전비까지 시리아가 우리한테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전비까지 거기다 쏟아 부어야 되느냐. 그래서요 지금 2,000명 있는데 2,000명도 빼려고 막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난리죠. 이제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아프간 지역에 15,000명이 매달 30억 불 1년이면은 거의 뭐 360억 불, 40억 불이거든요. 4조, 5조 원 되는 돈 쓰고 있어요. 트럼프 이거 아까워할 거예요. 근데 이 장사하는 분들 이제 생각이 제일 심각한 문제는 송파님 혹시 질문사항 있으면 또는 말씀하고 싶은 거 있으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실질적으로 전투에 참여하는 전쟁은 없어요. 조지 부시 때는 아프간, 이라크, 리비아도 막 내전 상태였었거든요. 뭐 그거는 이제 큰 규모는 아니고, 아프간하고 이라크 전쟁은 아주 큰 규모로 이제 참전을 했고요. 근데 오바마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오바마는 이라크에서 다 뺐어요. 우리는 이라크 정부 수립이 됐으니까 넘겨준다. 그래서 이라크에는 공식적인 어떤 군대보다는 이제 대사관을 지키는 경비 인력들, 영사관 지키는 인력들, 뭐 이런 식으로 실무죠. 그런 병력들을 빼고는 이라크에서는 이제 다 빠져나왔는데, 그러고 보니까 문제가 뭐냐? 지금 현재 전투가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미국의 군산 복합체, 무기를 생산하는 맥도날드 더글라스나 모잉이나 록히드나 이런 무기 생산 업체들의 매출이 떨어져요.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재고 처리, 이제 전쟁 나면 막 재고 처리도 하고 그러는데, 전쟁 안 나면 이 동네들은 군산 복합체 이 산업체들은 돈을 못 벌어요. 매출도 떨어지고 고용도 줄어들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자랑 삼아 얘기하는 게 미국 내 고용을 증진시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만약에 이제 군산 복합체라고 하는 이 방위산업체들 이쪽에서 고용이 떨어진다. 그럼 불만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방위산업체의 그 매출을 올려주는 유일한 길은요. 전쟁이든 전쟁 비슷한 수준의 갈등이든. 근데 지금 미국이 전쟁을 안 하고 있다는 게 지금 한반도에는 위험 요인이라는 거죠. 굉장히 큰 위험 요인.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하고 협상을 하는데, 북한이 지금은 이제 저자세로 낮은 로우키로 계속 트럼프의 달래가면서 한번 승질도 내봤다가 또 미국에서 화를 내면은 또 얼른 꾸벅 고개 숙이고 지금 그런 상태이긴 해요. 그래서 북미 협상이 이제 이렇게 가다가 지지분이하거나 아니면 북미 협상이 이제 뭐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북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갑자기 북한에서 핵이나 미사일 실험을 하겠다고 달려드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정말 위험한 거죠. 한반도에는. 어제 그 도사님이 안 오시네. 도사님은 불안 요인, 아주 그냥 불안불안해 하시던데, 예, 불안 요인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일은 한반도에는 엄청난 재앙급이죠. 왜냐하면 미국이 전쟁을 지금 실질적으로 참여한 전쟁, 무기를 지원은 해요. 시리아 반군에다가 무기를 공급해주고 CIA를 통해서 또는 국방부 이제 요원들을 통해서 시리아에도 2,000명 군인들이 있으니까 아프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런 수준이 아니고 이제 보통 전쟁을 한번 하게 되면 아주 수많은 그냥 그 전에 쿠웨이트나 그 이라크전 할 때 이제 쿠웨이트에서 쏘기 시작하잖아요. 또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라크에 쏟아붓거든요. CNN에서 방영해주고 뭐 크루즈 미사일 몇 발 쐈네. 이제 명중했네. 어디로 갔네. 그 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의 방위산업체들 지금 시들시들해요.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터질 거냐. 중국하고 직접 부딪힐 수는 없어요. 미국이. 지금 상황에서는 중국하고 부딪히는 것은 아주 위험하죠. 이제. 압박은 가할 수 있죠. 그러다가 북한이 획 돌아서면 미국이 특히 트럼프의 어떤 성향상 초기에 야, 응? FTA 치워. 그리고 미국도 한번 해보자. 응?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국제 정치나 국제 무대라고 하는 것이 냉혹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선제 공격을 만약에 하기 시작하면 북한의 이제 반응을 어떻게 할 수 있고, 그 북한의 반응이 어느 쪽으로 터지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3차 대전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국지전에서 끝날 수도 있고. 근데 그 위험 요인이 있다는 걸 우리는 인식은 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미국이 직접 참전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다는 게 한반도 위험 요인이다. 장군님이 송파님, 저는 뭐 우리나라만큼 살기 좋은 나라는 없으니 전쟁 없이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굉장히 만족하시네요. 또 한편으로 보면 뭐 우리 살기 좋다 나쁘다 얘기할 때에 이제 비교하잖아요.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다른 나라들보다 더 잘 산다, 못 산다 이런 개념이니까 이제 그 만족을 할 수도 있고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쟁 없이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전쟁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되죠. 근데 전쟁이 없어지려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전쟁이 없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스위스처럼 영세 중립국으로 가는 방법. 또 하나는 주변 국가들보다 침략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보다 충분히 큰 무력을 갖고 국방력을 갖고 있는 방법. 이 두 가지인데 중립국 방안은요. 가끔 이렇게 얘기해요. 한반도 통일을 할 때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한국을 중립국으로 만들자. 그래서 무기도 확 줄여가지고 외부에서 이 위협을 느끼지 않고 침략의 위험이 없다는 안심시키고 중립국으로 가보자. 근데 지금 지구상에 중립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스위스하고 오스트리아인데 스위스죠. 오스트리아는 영세 중립국까지는 안 가고 그래도 중립국이에요. 거기 징병제 해요. 징병제. 젊은 사람들 군대에다가 의무적으로 데려가서 훈련시키고 또 총을 집에다가 갖고 가서 총 갖고 지키게 하고 정기적으로 훈련도 하고 그래요. 이 통일된 한반도 한국이 중립국으로 가는 것은 중국하고 일본이 우리 한국 주변에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수준의 나라, 미국 정도 수준만 돼도 저는 중립국도 조금 생각해 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중국하고 일본, 러시아 있는 상황에서 우리 중립국으로 가는 것은 안 좋다. 그건 피해야 된다. 당장 우리나라의 정경사 문화에 부딪히는 문제 등을 북유럽 모델 등을 통해 관련 사례라든지 방안 등의 이야기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립국 문제는 우리나라 통일 한국이 되고 나서의 문제인데 싶어요. 그렇죠. 중립국 왜 그런 얘기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학자들 중에도 있고. 제가 이제 북유럽 모델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얼마 전에 어저께 스웨덴 그 총선이 끝났어요. 총선이 끝났는데 여당이 4개 정당 연합이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최대 다수당 해봐야 20%가 안 넘더라고요. 20%가 넘어요. 여당 4개 연합, 야당 5개 연합. 근데 여당이 40%, 야당 40%, 뭐 한 40.34% 이렇게 비슷하게. 그 다음에 이 기사가 나온 이유가 극우 정당인 스웨덴 민주당, 스웨디시 데모크라틱 파티, 스웨덴 민주당이 4년 전인지 5년 전인지 할 때는 12%였는데 이번에 18%까지 올라갔다. 그래서 스웨덴 난민 문제 때문에 스웨덴 국민들의 마음이 이제 돌아서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기사가 나왔는데 저는 이제 그 정당 수가 재밌어서 주목해봤어요. 10개더라고요. 여당 쪽 4개, 야당 쪽 5개, 그다음에 극우 정당 하나. 근데 그 극우 정당이 스웨덴 민주당이 18%면요. 이게 그냥 단일 정당 기준으로 하면 말씀하신 듯이 세 손가락 안에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최대 다수당이 여당이 돼가지고 연립 정부를 구성해요. 정당 10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이제 큰 정당 2개. 그러다가 요즘에 이제 최근 들어서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이렇게 이제 3개 정당이 주목을 받고 있죠. 그리고 조그마한 대한애국당하고 또 한 당이 있더라고요. 당 하나가 더 있던데 대한애국당 말고 1명짜리 하나 있더라고요. 민중당, 민중당. 그리고 무소속 7명. 근데 한국은 전통적으로 이제 미국처럼 2개 정당을 유지해 왔어요. 그리고 연립정부는 아직까지 구성해서 운영해 본 적이 없고. 근데 이제 우리는 좌파, 우파, 중도를 보긴 해야 하는데 중도는 우파 경향이라. 그렇죠. 이제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인데 민주평화당이 이 좌파 쪽이고요. 또는 진보 쪽이고. 그다음에 이제 자유한국당은 우파고 이제 보수 진영이고, 바른미래당이 이제 이쪽에 그 보수 진영이고,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보다 조금 더 진보 쪽, 좌쪽에 가 있고. 그래서 뭐 아직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인원 구조상. 근데 이제 이 스웨덴 쪽 정당하고 우리하고 차이는 뭐냐면, 스웨덴은 자기들이 추구하는 어떤 이념을 근거로 해서 정당을 만들고 그 정당에 소속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제 국회의원을 이제 뽑아주고 그 사람들이 대표로 가서 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당 10개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근데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다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진보하고 보수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당들은 진보하고 보수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생각하는 거나 이념은 거의 비슷해요, 그냥. 예를 들어서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에 대통령께서 이제 정당 대표, 국회 대표를 같이 데리고 가고자 시도를 해가지고 조금 어색하게 됐지만 발표를 했어요. 근데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이게 진보 진영 가겠다. 근데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안 가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벌써 한 가지 어떤 이제 북한 문제, 대북 문제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가지 않는다고 공표를 했다. 저는 이제 국회의장이 잘 처신을 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거는 국회의장이 북한을 방문해서 저쪽 국회의장하고 만나고, 그다음에 국회 대 국회 차원에서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상회담에 그냥 수행원 비슷하게 수행단으로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가서 뭐 친목 도모 비슷하게 할 수는 있는데 실질적인 논의는 이제 어렵죠. 그리고 게다가 지금 상황이 남북 관계는 누그러져 있긴 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핵 문제, 비핵화 문제는 북한하고 미국이 지금 서로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해서 교착 상태에 있거든요. 이거를 해결하는 쪽에 지금 집중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남북 교류 협력 쪽에 집중하면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북미 협상이 진행이 안 되고 진도가 안 나갔는데 먼저 남북 교류가 가게 되면 나중에 이게 문제가 북미 협상이 깨졌을 때 한국 입장이 애매하게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 맞춰서 가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국회의장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이제 대표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을 대표해서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누구랑 만난다, 누구랑 같이 대화를 하고 어떤 이슈를 갖고 대화를 한다 이런 내용까지 충분히 논의해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주도가 이제 청와대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주도 그거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국회이기 때문에. 국회는 국회대로 사전에 제안을 해가지고 북한 국회하고 협의해서 이제 만나는 거는 괜찮은데 대통령이 가는데 국회의장이 이렇게 따라가는 것은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혹시 정말 남한하고 북한하고 비핵화가 이제 다 끝나가지고 미국 합의해가지고 비핵화 끝나고 남한하고 북한하고 그때는 이제 뭐 평화협정이든지 무슨 수교를 한다든지 그런 아주 역사적인 그런 날에는 잔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국회의장 가도 좋죠. 근데 지금은 잔치 분위기가 아니죠. 지금은 상황이 엄중하고 또 핵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데 가장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판을 이렇게 벌리려고 하는 쪽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수영님이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해결 방안인 비핵화에 의한 평화협정 관련 의제 이 부분이 미국의 대북 강경책을 끊어진 것 같네요. 그래서 대체 방안을 이렇게 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핵화를 통해서 이제 평화협정이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북한도 그렇고 북한하고 미국 간도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미국이 이제 대북 강경책이라기보다는요. 어떻게 보면 아직은 미국은 정말 유화책이죠. 북한에 대해서는 정말 유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대국인데 그동안에 어떤 미국이 취했던 태도에 비하면 굉장히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폼페이오 장관이 이제 방문을 거부했던 것은 북한이 이제 사실은 그 전날 김영철이 서한을 보냈다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에 별로 불쾌한 내용, 가봐야 소득이 없을 거라는 그 확신을 갖게 하는 그런 내용을 적었나 봐요. 공개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3차 방문을 했을 때도요. 김정은이 폼페이오 장관을 안 만났어요. 지금 격을 따지고 그럴 때가 아니거든요. 장관급이 왔으니까 우리도 장관급으로 보낸다. 그래가지고 이제 김영철하고 그 협상 당사자하고만 만났거든요.
이거요. 지금 어떤 국제 관계, 미국이라는 어떤 국제 관계를 기준으로 보면은 엄청난 결례예요. 근데 난 트럼프가 왜 이렇게 온화하게 김정은을 대하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이면 합의가 있었나 지금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근데 확인은 안 되니까요. 그래서 폼페이오 장관이 4차 대북 방문을 하려다가 딱 멈춰버렸죠. 예. 트럼프도 뭔가 계략이 있는 것 같아요. 있는데 지금 드러내놓진 않은데 이게 드러내놓지 않는 게 더 불안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청와대나 이제 관련된 사람들은 그런 부분을 저 같은 사람도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트럼프가 너무 부드럽게 간다 이거죠. 부드럽게 간다는 건 부드럽게 간다는 게 아니에요. 일이 틀어지면 아주 아작을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작사를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북한 같은 이제 GDP도 얼마 안 되고 그 핵무기 하나 가지고 깝죽거리는데 내가 인내심을 갖고 이렇게 너희들 기다려주고 비핵화하고 체제 보장 협상을 위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인내심을 갖고 대했는데 너희들이 뒤통수를 쳐? 이러면은 사실은 그 상황에서는 북한에서도 미국에 대고 쉽게 북한은 말빨로 지금 살고 있거든요. 입으로만 어떻게든 입으로 트집 안 잡히려고 노력하고 근데 그 이빨로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상황도 올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우리가 미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을 봉쇄한다든지 중국을 견제하는 입장에서 북한을 우방으로 끌어들이겠다 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아주 치밀하게, 냉정하게, 정말 냉정하게 가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클린턴 대통령 때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을 만났어요. 근데 클린턴과 김대중 두 분은 비슷해요. 성향이 진보 진영이에요. 미국의 민주당, 한국의 이제 그때 이름은 모르겠는데 진보 진영이에요.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클린턴이 크게 반대 안 했어요. 근데 조지 부시 대통령은 공화당이었는데 그것도 아주 강경파, 매파 공화당원이었죠. 근데 이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하고 얘기를 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 그러니까 되게 싫어했죠. 사실 뭐 노무현 대통령 자체도 싫어했고. 근데 거기다가 남북한 정상회담 한다 그러니까 더 싫어했죠. 그런 어떤 이게 대국 입장에서 보면 이 남한하고 북한하고 관계 속에서 남북한이 비밀리에 무슨 꿍꿍이 속을 또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항상 하죠. 트럼프 대통령도 남북한 정상들이 만났을 때 지금 북한 다음 주에 가서 이게 이제 마치 통일이라도 된 것처럼 막 북한에 난리 나고 그러면 정말 안 좋아요. 왜냐하면 뭐 그 전에 김대중 대통령은 그냥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남한 지도자가 가서 북한 지도자를 만났으니까 그냥 대대적으로 환영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한두 번 만난 게 아니에요. 김정일 때 두 번 만났고 올해만해도 두 번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만났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제 로우키로 우리도 이제 로우키죠. 미국을 자극하지 않아야죠. 그리고 실질적인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도록 시도해야죠. 트럼프가 1917년 1월부터 21년 1기에는 유화정책과 관경의 이분법적 계략, 2021년 중임제 당선이 된다면 동시에 대북 강경으로 경제적, 군사적, 지적 행동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해요. 예. 아주 유력한 어떤 가능성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트럼프 대통령 취임한 이래 미국이 실질적으로 무기를 이렇게 미국 무기죠. 이제
다른 나라에 지원하는 시리아 반군이나 뭐 지원하는 그런 거 말고 직접 미국 국방부가 집행해서 치르고 있는 전쟁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 거죠. 미국은 모든 시스템이 경제적인 어떤 측면이 강해요. 특히 트럼프는 더 심한 편이죠. 그래서 미국 내의 어떤 경제 논리가 외국의 어떤 정치까지도 바꿀 수 있다 이거죠. 만약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돼서 이제 재선이 되는데 그때까지 김정은이 미적미적 해가지고 비핵화를 안 했다. 그러면 우리 수영님 의견대로 생각하셨던 것대로 대북 그 기조를 확 바꿀 수도 있어요. 북한이 그냥 핵 미사일 실험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평화를 위해서 언젠가는 완전한 비핵화 약속했지 않냐. 북한은 그럴 거거든요. 미국이 우리한테 어떤 보장을 해주는 조치를 해주면 하겠다. 계속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싸움 나기 쉬워요. 네가 먼저 내가 먼저 뭐 이렇게 흔드는 거죠. 근데 계속 그런 수준으로 가가지고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이 미국의 시민들이나 특히 방위산업체 쪽의 로비스트들은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다양한 방식으로 압박을 가할 거고 트럼프 스스로도 공화당원이거든요. 결국에는 공화당 의원들 당선시키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공화당원으로서 이제 거기에 맞는 무력에 의해서 시작하면은 감당 못해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죠. 2020년 그렇죠. 그래서 우려되는 그 부분 하나. 지금 이라크 없고 이제 이라크 뭐 자기들끼리 싸워요. 미군이 들어가 싸우는 게 아니라 이라크 내부적으로 뭐 간혹 테러 소식도 들리고 그래요. 시리아는 정부군 반군이 아주 대놓고 싸워요. 내전으로.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미군이 2,000명 있지만 트럼프는 아직 발을 더 이렇게 집어넣지는 않고 지켜보고만 있고 하도 밑에서 이제 국방부에서 반대를 하니까 그런 거죠. 아프간은 어떻게든 발을 뺄라 그래요. 트럼프는. 아프간에서는 나올 게 없거든요. 아프간이 지정학적으로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들어간 건 오사마 빈 라덴 때문에 들어갔는데 탈레반 때문에 들어갔는데 이게 수렁이 되고 있는 거죠. 그 소련이 아프간 전쟁 참여했다가 국력이 확 기울었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이 미국이 점점 더 그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어떻게든 아프간에서도 빠져나오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미국의 지금 가장 핵심 이익 중에 이제 그 관련된 부분이 중국의 경쟁국으로 부상을 막는 전략을 취하면서 북한을 한번 그 대상으로 삼고 있기는 하겠죠. 뭐 그럴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20년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죠.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문재인 정부의 반미 경향으로 갈 것 같고 친중 친러 통해서 경제적 압박보다 강력한 군사적 개입 쪽으로 가는 전환점이 될 거라 생각해요. 우리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는 이번 지방선거는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이번 지방선거는요, 이제 맥락이 박근혜 정부가 완전히 실패를 해가지고 이제 새로 들어선 이제 문재인 정부에게 국민들이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결정적인 어떤 도화선이 된 것이 평창 올림픽에서 북한 대표단하고
화해 조성한 거, 평화 무드를 조성한 거죠. 그래서 평화 해빙 무드가 조성이 돼가지고 결국엔 4월 27일 날 정상회담까지 가버렸어요. 그거 올해 초 같으면 누구도 예상 못했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문재인 정부가 그 부분을 적극 공략했다는 거는 잘했다는 생각이죠. 잘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잘하고 있고 다만 교착 상태일 뿐이지 잘해가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 부분,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의 관심이 남북 평화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이제 강해졌죠. 그 한반도 평화에 대한 그 생각들이, 의식들이 막 생기고, 또 문재인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잘 잡고 있구나. 특히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지원을 해줬죠. 6월 12일 선거 전날 북미 정상회담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 기존의 어떤 보수 지지층은 대부분 이제 친미죠. 미국을 지지하죠. 미국을 지지하는데 어떤 미국을 지지하냐면 북한을 때려잡는 미국을 지지하는데 트럼프가 때려잡는 쪽이 아니라 대화 쪽으로 만났어요. 그러니까 미국을 지지하는 계층, 보수 진영의 생각이 야, 미국이 뭔가 이번에 진짜로 잘 해보려고 하나보다. 잘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도 방향을 잘 잡았고 중재 역할을 잘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이제 이 선거에 임하고 있는데 우리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선거에 참여한 분들이 그걸 잘 못 읽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제 의견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남북한 간의 이런 해빙 무드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하고 이제 이거는 뭐 북한 어차피 도루묵이다. 말짱 도루묵이다. 왜냐면 우리도 사람이 그렇잖아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이러면은 나하고 좀 관련 있는 내용인데 승질 나죠. 그래서 이제 지방선거에서 심지어는 구미에서 이 더불어민주당 시장이 나오고 큰 변화가 있었죠. 근데 이게 그런 부분은 이번에는 이제 그런 거죠. 보수 진영에서 어찌 보면은 이제 수비수가 그냥 그 자책골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아주 많이 만들어 준 거죠. 장현수 선수가 이제 그전에 스웨덴전 할 때 자책골 원인 제공해서 요걸 바가지로 먹었잖아요. 그런 셈이죠, 이제.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 북한이 이제 그렇게 대화를 시작했으니까 비핵화 문제가 상당히 많이 진전될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고 지금도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단계적으로 해결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하려고 하니까 서로 조건이 안 맞는 거예요. 단계라는 게 1단계, 2단계, 3단계 있는데 야, 너희가 먼저 해야지. 아니야, 당신들이 먼저 한다고 얘기했잖아. 이런 식의 이제 논란이 되니까 진도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 지금 다시 이제 진짜 도루묵인가?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래서 2020년도에 의원 선거 할 때까지 이 비핵화 문제가 제대로 해결 안 되면 더불어민주당이 저는 힘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그게 민주당 쪽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서 해결을 시도하고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고 정책의 핵심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해결 안 되면 민주당은 깨져요. 그건 제 생각에 조금 다른 부분인데요. 이런 성향대로 가게 되면 우리 국가와 국민이 미국의 힘의 논리로 정말 깊은 골로 갈까 심히 우려되는 문제. 그래서 우선은 이제 이 민주당이 압승하려면 이제 현재 기준으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아마 경제 문제가 더 부각이 될지도 모르는데 현재 기준으로 보면 비핵화 회담이 당장 내일 선거를 한다고 쳤을 때에 지금 비핵화가 멈춰 있는 상태죠. 내일 선거하면 더불어민주당 못 이겨요. 지난 지방선거처럼 압도적으로 이길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 부분이 잘 해결이 돼가지고 북한하고 미국하고 수교까지 가고
예, 북한 쪽에서 핵무기가 다 폐기가 됐다. 민주당은 상당히 압승을 할 가능성이 있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또 이제 보수 쪽에서 야당 측에서는 이제 경제 문제를 갖고 물고 늘어질 거예요. 그래서 경제 부분도 조금 어느 정도 유지를 해줘야죠. 경제 죽수면은 또 선거라는 게 어려울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만약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하게 되면 비핵화가 돼서 압승하게 되면 반미 경향으로 갈 것 같다. 이 부분은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해요. 지금 진보 진영에서는 이제 친중 너무 저는 앞서가는 거 싫어하는데 보조를 맞춰야 되는 거죠. 이제 시대의 흐름과 나라의 국가의 어떤 역학 관계에서 지금 역학 관계 흐름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거지. 미래를 가지고서 말은 잘할 수 있죠. 중국이 30년 후에 예전에 미국에서 메릴 린치인지 JP 모건인지 보고서가 나왔는데 2050년에는 중국이 미국을 제끼고 세계 1위 대국이 된다고 경제적으로 대국이 된다고 이제 공표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있는데 그게 실제로 가능하느냐, 실제로 갈 것이냐, 이것은 알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제 특히 중국을 이제 민주당 쪽 의원들 중에 중국을 가까이 또 심지어는 이제 우리는 친중파다, 이제 중국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너무 앞서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중국을 좀 더 확인해야 돼. 중국은 우리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이웃이냐? 저는 그렇게까지는 너그럽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신용을 갖고 중국을 보진 않고요. 물론 이제 사드 이후에 그 보복 조치들, 관광이나 이런 보복 조치들 경제에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중국 내부적으로 자국민들을 대하는 어떤 통치 방식,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외교에도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거칠다 이거죠. 너무 거칠고 그래서 아직은 중국이 의식이 중국 국민들의 의식이나 정치 의식, 국가의 어떤 국격이나 이런 걸 볼 때에 미국을 벗어나서 미국의 영향력을 벗어나서 중국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데는 동의하지 않아요. 네. 진보 보수를 떠나서라도 경제 문제는 자유시장 경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유엔과 제재 이행 관련 문제가 봉착 또는 관련되기 때문에 미국과 장기적인 협력 없이는 계속 추락할 거라 생각해요. 어쩔 수 없죠. 이 문제는. 네, 자유시장 경제 유지해야 되고 이제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또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신자유주의는 아니에요. 신자유주의는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고 무역 자유. 지금 트럼프는 우리가 너무 지금 개방을 해가지고 불공정한 무역 거래를 하고 있다. 그래서 관세 부과해서 지금 중국이랑 EU랑 무역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관세 전쟁. 관세라고 하는 것은 자유무역하고는 배치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성향은 아닌, 그러니까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하는 미국 그 우선 정책을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추진하고 있죠. 근데 이제 제재 이행 관련된 부분은 이제 북한 관련이거든요. 대북 제재,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로 인해서 유엔에서 제재 조치를 부과해서 무역이나 금융 거래, 그러니까 뭐 저기 북한은 자원이 많기 때문에 자원을 중국이나 다른 외국에 팔고자 하는데 그거 못하죠. 지금 제재 때문에. 그거 이제 그동안에 그걸 또 속여가지고 또 이 포항까지 싣고 왔다는 보도가 있었죠. 그래서 유엔 제재 이행 문제에 관련해서는 지금 비핵화 추진 과정과 연관되는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하고 협력을 하지 않는다.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주한미군 문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나 나중에 북미 대화,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이제 우리가 우려할 요인 중에 하나가 주한미군 철수 문제인데, 주한미군 철수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세대를 위해서라도 절대 동의해서는 안 된다. 왜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그 전에 좀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평화를 유지하는, 전쟁을 방지하는 방법 중에 저는 이제 제가 지지하는 것이 군사력이죠. 국방력을 키워요. 국방력의 규모가 크다. 근데 한국이 어떻게 중국하고 일본하고 국방력으로 대등해질 수 있어요? 현재로서는 불가능. 이제 통일됐다. 한반도 통일이 됐다. 그래도 어려워요. 그러나 미군이 한국에 주둔함으로 인해서 그 균형을 맞춰주는 거죠. 미군이 와서 주둔을 해주면 중국이나 일본에서 무리한 요구, 이상한 요구를 할 수가 없어요. 이상한 요구를 해도 어느 정도 상쇄될 수 있는 우군을, 미국의 어떤 입김을 또 받아서 극복해낼 수 있죠. 근데 미군이 빠지면, 한반도에서 미군이 빠지면 첫째로 군사력에서 우리가 뒤져요. 아무리 우리 핵 개발하지 않는다. 핵 개발하면 이제 아예 지금 북한처럼 돼요. 어떤 사람이 뭐 북한이 핵 개발하니까 우리도 남한도 핵 개발하자. 정몽준 의원께서 이제 그 우리도 핵 무장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물론 뭐 국민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반언이라고 저는 생각해봐요. 정치적 감각을 갖고 한 얘기가 아니고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한 이야기로 저는 보는데, 남한이 핵 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선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미국은 허락하지 않거든요. 미국 허락하지 않고 핵 개발을 하려던 분이 있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이제 그 관계가 틀어졌을 때 핵 개발을 한다고 치죠. 그럼 미국이 주한미군, 그럼 우리 주한미군 철수한다. 그럼 한국은 그냥 그 해에 국제 자본, 인터넷으로 뺄 수 있는 자본들은 쑥쑥쑥 빠져나갈 거예요. 금방. 그리고 직접 투자해가지고 바로 빼낼 수 없는 자본들은 이제, 한국 잘 산다. 그래도 뭐 미국 빠져도 잘 산다. 그렇게 막 광고하고 홍보해가지고 천천히 빼낼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도 필리핀처럼 되고 베네수엘라처럼 될 가능성이 높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군사력으로 이 주변 국가의 충분히 균형이 안 되니까, 균형을 맞출 수 없으니까 핵 개발하겠다 해서 핵 개발했어요. 그러면 대북 제재 조치처럼, 대남 제재 조치 또는 한국 제재 조치가 유엔에서 발동이 되죠. 그리고 옆에서 일본도 지금 어떻게든 핵 무장을 하고자 하는 나라거든요. 아베라는 우파 정치인이 오랫동안 일본을 지금 이끌어갈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일본 국민들의 생각이 우파적이라는 거죠. 우파가 핵무장을 지지해요. 다만 미국의 입김 때문에 미국이 우리가 핵 부산이 있는데 너희들이 무슨 핵 무장이냐. 일본이 핵 무장하면 중국이 또 깜짝 놀랄 거고, 그래서 갈등이 커지기 때문에 일본이나 한국에 대해서 미국은 핵 무장을 허용하지 않을 거예요. 혹시라도 이제 뭐 비극적인 상황에서 저는 이제 그 비극적인 상황이 주한미군이 철수해버렸어요. 모르거든요. 우리 국민이 또는 우리 투표권자들이, 선거권자들이 그런 지도자를 지금 요즘 제가 가끔 보면 필리핀 두테르테 같은 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오바마한테 막 욕하고 시진핑 막 좋다고 했다가 또 시진핑이 그 필리핀 섬이 있거든요. 이제 중국이 뺏어간 섬. 이런 얘기 나오면 또 이제 중국하고 한판 또 싸울 듯이 했다가 왔다 갔다. 근데 이런 어떤 지도자가 당선이 돼가지고 이끌어가게 되면
한국도 이제 이상하게 될 수 있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절대 현재 입장에서 우리가 한국이 중국하고 일본을 능가할 수 있는 국방력을 갖추기 전까지는 주한미군은 주둔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지금 미군이 독일에도 주둔해요. 3만 명 이상 주둔하는데 증파했어요. 또 영국에도 주둔하고 호주에도 주둔하고 우방국가에 주둔 목적이 조금씩 다르지만 세력 균형을 위해서 이제 주둔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반도에 남한에 미군이 주둔하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그 성격하고 지위만 조금 변경할 필요는 있겠죠. 이제 북한하고 미국하고 수교를 하게 되면 그런 입장이에요. 저는. 그다음에 예전에 프랑스 플루토늄을 선박으로 일본으로 가져올 때 논란이 많았잖아요. 일본도 미국의 비호 아래 핵 무장국가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 핵물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플루토늄을 갖고 있을 수 없어요. 핵물질을 갖고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일본은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거기까지 미국이 허용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핵무기를 제조할 수는 없다 이런 상태죠. 그러니까 핵무기를 만들기를 오늘부터 시작해서 만들기 시작하면 일본이 훨씬 빠르게 만들죠. 한국보다. 근데 그런 어떤 입장이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특히 남한의 핵무장을 주장하는 것은 너무 감성에 치우친 내용이다. 그래서 지금 핵 전력을 활용하는 어떤 방식은 이제 그 땅에다가 배치해 놓고 쏘는 거는 거의 없어요. 미국에 갖고 있어도 되거든요. 미군 기지에다가 갖다 놓고 필요할 때 전략 폭격기 날아오거나 아니면 미사일 ICBM이나 미사일에 핵탄두 장착해서 보내거나 또는 잠수함 SLBM 미사일로 잠수함을 통해서 발사하거나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어떤 그 단어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갖고 있는 학자들도 있어요. 왜 핵무기는 북한에 있는데 왜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느냐? 그 미국하고 미국 핵무기를 못 들여오게 하는 조치 아니냐? 근데 이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 입장도 좀 고려해야 된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것을 목표로 했을 때는 남한에다가 이제 핵무기를 갖다 놓으면 북한은 중국에서 핵무기 갖다 놔야 되는데 중국이 그럴 것 같지도 않고 북한은 이제 그런 데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를 목표로 해서 문구의 판문점 선언에도 한반도 비핵화로 되어 있거든요. 아마 북한하고 미국하고 그 선언문도 제가 지금 확실하게 읽어보지 않아요. 한반도 비핵화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핵무기가 이제 배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래식 무기로만 배치된 상태에서 살아도 괜찮다 이거죠. 서로 싸우지 않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북한이 핵무기를 숨겨놔가지고 엉뚱하게 자기들이 정권이 위협이 있거나 체제가 위험해질 때 핵무기 운운하면은 그때는 지금 비행기 그 시간에 금방 핵무기는 이동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남한의 핵무장을 주장하는 것은 이제 과거 북한하고 이게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았을 때의 어떤 대화 이야기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은 그렇게 가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연락사무소, 남북한 연락사무소를 이제 14일이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이제 개성에다가 그 문을 연다. 이 뉴스를 제가 좀 얘기해 보고 싶어요. 중국하고 대만하고 이제 이 대화를 시작한 것이 이제
중국이 개혁 개방을 시작한 10년이 지난